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가수이자 화가인 조영남의 자전적 에세이 Yesterday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저자는 1944년 황해도 남천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해 한대 음대를 장학생으로 들어갔으나 자퇴, 서울대 음대 성악과에 입학했지만 1969년 주한미 8군 쇼단에서 노래를 부르다 그 해에 번안가요 딜라일라를 불러 가요계의 스타로 등극하는 와중에 중퇴를 했으며 훗날 명예졸업장을 받아 가까스로 졸업했습니다. 1976년 플로리다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2년 귀국해 가수로 복귀 후 콘서트 외에도 여러 매체에서 MC 등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또한 화가로서도 1973년 한국 화랑의 전시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베이징, 뉴욕, LA 등에서 약 40회 남짓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스스로를 화가 가수의 합성어 화수라고 칭해오고 있는 그는 우리 시대의 광대, 기인, 트러블 메이커이기도 합니다. 그의 솔직하면서도 담대한 자전적 회고록인 예스터데이는 조영남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편행곳 문학세계사 지은이 조영남 예스터데이 그리운 풋사랑 내가 잠자고 일어나는 나의 안방에는 수십 점의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을 그대로 걸어놓은 것도 있고 사진으로 만든 꼴라주, 사진과 그림을 섞는 기법의 작품도 걸려 있다. 그 중에는 아주 오래 걸려 있는 사진과 그림을 합성한 콜라주 작품이 하나 있다. 남녀공학이었던 시골 삽교중학에 다닐 때 탁구 동아리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성희영, 가명의 사진이다. 그 사진을 보면 알지만 남다른 데가 있다. 밭농사일을 안 해서였을까? 옛날에도 얼굴빛이 늘 하였다. 그래서 병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공부도 썩 잘했다. 그쪽 반에선 단연 톱이었다. 탁구 동아리에는 우리 3학년 남학생과 공교롭게도 한 학년 아래의 여학생 몇 명만 속해 있었다. 방과 후 탁구실에 모여 어둑해질 때까지 함께 탁구를 치는 게 그룹 활동의 전부였다. 우리는 시골 학교여서 그랬는지 남녀간에 좋아하는 속마음이 있어도 나는 내가 좋다 라거나 우리 사귀자 이런 말은 엄두도 못 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병석에 눕는 바람에 나는 서울에 사는 큰누나 집으로 밀려가게 되었는데 잘 모르겠다. 우리 동아리 멤버가 이별 기념으로 사진 한 장씩을 교환했는지 그게 확실치는 않은데 하여간 희영이 사진이 한 장 남아 나는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사진을 아예 미술작품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그러곤 그 사진은 이사를 할 때마다 식당이나 나의 안방벽에 붙여놓았는데 그 옛날 KBS의 김재현 PD가 우리 집을 방문했다가 그림 속의 인물이 누구냐고 묻고 대답하던 중 문득 이것으로 아예 TV 프로그램을 만듭시다 해서 만든 TV 프로가 바로 공전의 인기를 끌었던 TV는 사랑을 싣고다. 그러곤 첫 방송에서 수십 년 전에 가까웠던 동창 희영이를 찾아 나선 건데 금방 찾긴 했다. 대전 근처 어느 중학교 선생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다. 그녀는 같은 직종의 남자와 결혼해 아이들까지 있다고 하면서 TV에 나오는 걸 극구 사양해 성희영과의 상봉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나는 햇수로 무려 48년간이나 성희영의 사진작품을 끼고 산 셈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성희영의 얼굴 작품을 보면 내가 순식간에 청소년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또 내가 생애 최초로 좋아했던 여자가 저토록 아름다운 소녀였다는 생각이 나를 스스로 흐뭇하게 만든다. 손목 한번 잡지 못했지만 평생 잊지 못하는 나의 첫 풋사랑 느낌이 물씬 든다는 얘기다. 세시봉과의 첫 인연. 이제는 조용남 하면 사람들이 자동 반사적으로 떠올리는 단어 세시봉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글쎄, 내가 거길 왜 갔을까? 세시봉 말이다. 그때 나는 음악대학을 다니는 촉망받는 성악도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길 왜 갔는지 생각이 잘 안 난다. 그건 송창식이나 윤영주한테 물어봐도 소용없다. 내가 분명 그네들보다 훨씬 앞서 세시봉 출입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다. 77세 노인이라는 무기로 오염된 기억의 예스터데이를 뻔뻔하게 써내려 가는 거다. 글쎄, 세시봉에 내가 왜 갔을까? 추측해보니 몇 가지 단서가 남는다. 첫째로 짚히는 것은 그때 다니던 대학과 교회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심이다. 나는 실제로 두 곳의 대학을 찔끔찔끔 다녔다. 한양대 음대 주최의 고교 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는 바람에 당시 김현준 총장님으로부터 전액 장학생으로 스카우트되어 들어갔던 것이고, 잘 다니다가 2학년 초 1년 아래 못 말리게 예쁜 여학생과의 뜨거운 연문으로, 당시 그 여학생은 약혼자가 있었다. 급기야는 자진 퇴학을 결정하고 벼락치기로 공부를 다시 해 서울대 음대에 들어갔던 터였다. 그런데 나한텐 대학을 다니는 게 총체적 난맥상으로 느껴졌다. 나는 고교 성악 콩쿠르에서도 1등을 했고, 서울대 음대 재학생 오디션의 결과로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 스키키의 주인공을 맡아 당시 최고의 공연장인 광화문 소재 시민회관, 지금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쳤을 만큼 촉망받는 성악가였는데, 성악가의 최종 꿈인 오페라를 직접 해봤더니 어느 정도 계산이 섰다. 세계적인 성악가는 그만두고라도 두 가지 문제, 먹고 살 만큼의 돈벌이가 될 것이냐, 재미있을 것이냐, 그게 문제였다. 헐, 당신의 사정은 이랬다. 전망이 무망, 바로 그거였다. 오페라를 해봐야 나의 똥자루같이 작은 체구와 바리톤으로는 세빌리아의 이발사나 리골레토 정도뿐이라는 한계에 부딪힌다. 몇 달을 죽어라 연습해서 고작 하루 이틀 공연으로 끝을 맺어야 하는 구조나 그에 대한 보수도 영 시원치 않을 것이라는 게 나를 암울하게 만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황홀한 고민이었지만 말이다. 그래서 나는 한양대 때 만난 두 친구, 바이올린 전공의 이병훈과 성악 전공의 변건호, 나는 지금까지도 그를 똥건호라고 부른다. 그와 의기투합해 세시봉을 함께 찾아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도 나는 병훈이나 건호가 흥얼대는 서양 팝음악이 괜히 좋았다. 특히 건호 아버지는 종로 한복판에 그럴싸한 규모의 향원 다방을 경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거길 들어가 서양식 팝음악에 원 없이 심취했던 것이다. 학교에 대한 불만도 컸지만 교회에 대한 불만도 컸다. 나는 소위 모태신앙의 표본으로서 교회는 그냥 무조건 다녀야 하는 곳으로 알고 그냥 줄창 다녔다. 나는 지금도 가수 지망생들에게 교회 다닐 것을 적극 권장하곤 한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에서 음악의 기초를 잘 다졌기 때문이다. 성가를 잘 소화하는 것은 노래하는 사람에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당시 나는 교회로부터 엑소더스 탈출을 감행해야만 했다. 내 깐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내가 다녔던 동대문 근처 동신교회에서 나는 같은 성가대원 출신의 이단열 성신여대 음대 교수가 됐다. 과 트럼펫 이중주를 하게 되었는데 같은 교회 성가대원이던 경기여고를 다니는 여학생 동료에게 빌렸던 은빛 나는 보면대 악보를 펼치는 대 2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비가 많이 오는 날 보면대를 들고 탔던 버스에서 나는 트럼펫만 달랑 들고 내렸다. 믿거나 말거나 용문고교 밴드부 시절 나는 트럼펫 주자였다. 얼마 안 있어 교회에선 조영남이 보면대 2대를 팔아먹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나는 그 일로 교회를 뛰쳐나오며 교회는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이런 교회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교회 대신 세시봉을 택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추측이 더 남는다. 서울대 음대 연극반에서 미국 극작가 손톤 와일더의 그 유명한 연극 아워타운, 즉 우리 읍내라는 제목의 연극을 하면서 눈이 맞은 키가 훌쩍 큰 최시영과의 사랑의 도피처로 말로만 듣던 세시봉을 갔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 너저분한 3가지 추측 중에 어느 게 맞는 건지는 나도 모른다. 세시봉은 종로 무교동 근처 공안과 병원 뒤편 골목에 있던 카바레 코파카바나와 스타더스트 사이 골목에 움푹 들어가 있던 평범한 음악 감상실이었다. 세시봉은 프랑스어로 영어로 치자면 It's so good 정도 되는 괜찮아, 멋져 쯤 되는 의미다. 바로 이 세시봉이 그때 막 일기 시작한 소위 청년 문화의 산실이었다. 특히 청바지 세대의 선두주자였던 최인호가 머물던 장소다. 세시봉 입구에 가면 우선 입장 티켓을 파는 박스가 있고 티켓을 구해 문 앞에 서 있는 문지기 용추리한테 티켓을 주면 드디어 입장이 허락되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조명이 좀 더 어둡고 왼쪽 몇 계단 높은 곳에 큼직한 LP판 부스가 있을 뿐 일반 다방과 크게 다를 게 없었다. 안내양이 자리를 안내하고 마실 것을 주문받는다. 음료를 받으면 아무 자리에나 앉아 마지막 음악이 나올 때까지 죽치고 앉아 있어도 무방한 곳이다. 졸아도 상관없다. 떠들지만 않으면 오케이인 곳이다. 며칠을 다니다 보면 문지기 용추리의 경상도 사투리 섞인 중얼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용추리는 정말 용추리처럼 생겼다. 마치 노영심이가 영심이처럼 생겼듯이 말이다. 아, 이거 상규희아가 새로 산 내 옷 저고리를 갖다가 무교여관에 팔아 뿌렸다 아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를 훔쳐서 파는 소도둑 사람처럼 생기신 덩치 큰 세시봉 주인 아저씨의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 이번엔 지독한 이북 사투리다. 야, 가들 정말 찡땅 거리는구나. 야, 거 볼륨 좀 줄이라우. 볼륨 좀. 이 소리는 지금까지도 이상벽이 내는 흉내가 압권이다. 그럼 나는 어찌하여 이 전설적인 세시봉의 정식 멤버가 될 수 있었나? 이름 없는 아마추어가 대뜸 세시봉 대표 가수로 올라선 것은 아마도 내 경우가 최초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한대수, 송창식, 윤영주쯤으로 그 계보가 이어졌을 것이다. 이때의 얘기도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나는 세시봉의 터줏대감 이상벽의 증언을 따르고 있다. 모종의 음악 이벤트가 있던 날인데 엘비스 프레슬리의 Anything That's Part of You,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번안해서 데이트한 차중락 선배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질 않자 급한 김에 세시봉 위아래로 앉아있는 관객에게
아무나 나와서 노래하라고 했는데 머리 덥수룩하고 끔찍이도 못생긴 풍모의 청년이 올라와 피아노를 직접 치며 노래 한 곡 불렀는데 그게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는 것이다. 그 당사자는 물론 나 조용남이었고 내 생각엔 같이 앉아있던 병훈이나 똥건호 아니면 최시연이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나가라고 부추겼을 것 같다. 희미한 기억으로는 얼결에 떠밀려 무대에 올라서게 된 나는 거기에 있던 피아노를 치면서 평소에 배워두었던 미국 컨트리송 Don't Worry About Me 내 걱정 말아요를 불렀고 그게 열광적인 찬사를 받아낸 거다. 요즘 말로 힙했던 거다. 그날 즉시 주인 아저씨가 야 나오라우 밥 먹으러 가자우 해서 나는 일약 정식 세스봉 멤버로 군림하게 된 거다. 주인 아저씨의 야 나오라우 가 입장권 안 내고 프리패스하는 특별 멤버가 되는 사인이었다. 송창식, 윤형주, 이장희, 한대수 등이 그런 식으로 야 나오라우의 멤버가 됐을 것이다. 어느 날 주인 아저씨가 사주셨던 골목집 비지찌개에서 나는 모처럼 왕건이를 발견해 얼른 입에 넣어 씹었는데 헐, 그건 고기가 아니라 된장 뭉치였다. 그 기억만은 세월이 흘렀어도 또렷이 남아있다. 세스봉에서 시작된 인연들. 앞에 썼듯이 나는 세스봉에 무혈 입성하다시피 했다. 일단 여기서 나에게 박수를 보낸다. 짝짝짝. 세스봉은 내 인생 전체의 첫 번째 꺾임이었다. 꺾임은 곡절하고 비슷한 거다. 세스봉, 딜라일라, 도미, 이혼, 무슨 파동, 뭐 이런 것들이 꺾임이다. 교회와 학교만 다니다가 학교도 못 마치고 세스봉에 갔으니까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이 첫 번째 꺾임이 되는 거다. 거기 가서 그럼 난 뭘 했나? 팝음악 듣고 노래 부르고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 교류의 장을 여는 것이다. 아 젠장을 입에 달고 다니던 문지기 용추리부터 나우라우 주인 아저씨 참 나는 최근까지도 나우라우 아저씨가 복싱 선수 출신이란 걸 까맣게 몰랐었다. 복싱 선수 출신이어서 무교동 건달패들이 얼씬도 못했다는 사실을 자료에서 발견했다. 내가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교회나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하곤 아주 다르다. 다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중략, 이백천 선생은 단지 재밌어서 우리 모두와 가까운 분이 아니었다. 수많은 세시봉 어른들 중에 유독 우리와 단연 마음이 통했던 분이시다. 그때 우리는 그냥 붙어 살았다고 해야 옳은 표현이다. 선생은 10년 후, 20년 후에 봐도 매번 똑같은 모습이었다. 늘 젊은이와 함께 있었다. 세시봉이 경영 문제로 문을 닫으면 계속 이어서 르시랑스, 청개구리 등으로 젊은이들을 따라 옮기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백천 선생은 영원히 늙지 않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모르겠다.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허나 나한테는 내 인생 전체에서 최초이자 최후로 결코 눅슬지 않는 스승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가 있다. 나는 이백천 선생의 가르침을 지금도 꼭 지켜야 한다고 속으로 다짐하고 있다. 백천 선생의 가르침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내가 지금도 열린 음악회에 나갈 정도로 팔리는 것은 바로 백천 선생 특유의 가르침 덕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행여 노래를 잘 불렀다 싶으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다. 잘했어, 좋았어 하며 양손바닥을 위로 뻗어올릴 때는 정말 귀여우셨다. 우리는 어른들께 귀엽다는 어휘를 잘 안 쓰는데 난 상관 안 한다. 시간이 제법 흐른 다음의 일인데 미국에 살던 어느 날 나는 쭈그리고 앉아
잔디를 다듬고 있었다. 그런데 대여섯 살이나 됐을까 하는 미국 꼬마 녀석이 내 앞으로 오더니 내 앞머리카락을 좌우로 툭툭 쓰다듬으며 "You cute" 하는 것이다. 그 당시 몇 주 동안 미국 교회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다. 나는 "아니 요 라이터 돌만한 짜스기" 했는데 금방 참았다. 내가 지금 미국 땅에 있다는 것을 실감한 것이다. 여기서 팁 하나를 선물하겠다. 미국 할머니들한테 "You cute" 해봐라. 그냥 죽어 넘어간다. 이백천 선생의 가르침은 사실 심플하고 간단하다. 내가 배운 건 두 가지다. 첫째는 좋은 가수가 되려면 노래할 때 너무 잘 부르려 들지 마라. 잘하려고 하면 욕심이 생겨 흐름이 흐트러지게 마련이다. 둘째는 네가 가지고 있는 기량의 70%만 사용하라. 나머지 30은 다음 공연을 위해 비축해둬야만 한다. 신기했다. 이 가르침은 내 아버지 조승초 씨가 나더러 맨날 해주셨던 말씀과 같기 때문이다. 놀면 하라우. 덤비지 말고 천천히 하라는 얘기다. 이백전 선생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오버하지 말라는 뜻이다. 힘 빼라는 뜻이다. 오죽하면 여복하랴. 내가 44년 전인 1978년에 쓴 자전적 소설의 제목이 바로 놀맨이었다. 결국은 절제가 최상이라는 조언인데 빌어먹을. 그 절제를 조절하지 못해 결국 이혼해 이런저런 파동의 불명예를 지녔어야만 했다. 나는 백천 선생의 조언을 평생 지키려고 애를 썼고 실제로 써먹어 오늘에 이르렀다. 내가 백천 선생이 주신 가르침에 보답한 것이라고는 냇물을 뜻하는 백천의 천자를 충청도 사투리로 바꿔 똘강이라는 별칭 혹은 애칭을 지어드린 것뿐이다. 지금도 우리 세스봉 친구들 사이에서 선생은 똘강으로 통한다. 똘강 선생은 이백천의 음악 세계에서 조용남이 장난삼아 지어준 똘강이라는 별명이 묘하게 좋았다 라고 썼다. 지금까지 나는 세시봉에서 만난 사람들로 문지기 용추리에서 피세영, 조용호, 이백천까지 썼다. 정작 평생 친했던 친구들인 송창식, 윤형주, 이장희, 김세환을 잠깐 잊었다. 여기서 책을 읽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세시봉에는 남자들만 있었느냐? 여자들은 없었느냐? 있었다. 없을 리가 있나? 통상 여자들이 많아야 남자 손님들도 많은 법이다. 있었다. 성우 이장순, 여류화가 비함과 이강자, 연세대 음대의 병아리 가수 최영희, 그리고 신인 탤런트 최화라, 그리고 한양대 1학년생이었던 윤여정이 있었다. 얼마 안 되어 윤여정은 사실상 세스봉 음악감상실의 여자 대표격이 되었다. 나는 이백천 선생에게 짓궂은 똘강이란 예명을 지어주었듯이 윤여정도 윤잠깐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곤 했다. TV에 등장할 때 잠깐 나왔다가 금방 들어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 많이 달라졌다. 싹 달라졌다는 표현도 형편없이 모자란다. 오늘날 우리 세시봉 친구들 전부가 잠깐을 못 벗어나는데 윤여정은 지금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까지 받았다. 말 그대로 헐이다.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33개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오스카상까지 거머쥔 사이 우리는 코로나 위중증을 걱정해야 하는 고령층 고위험군 대상이 되었다. 사실 난 지금 윤 씨에 대해 가타부타 할 자격조차 없는 몸이다. 이백천 선생이 쓴 이백천의 음악여행이란 책자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송창식, 윤형주, 이장희, 윤여정,
최영희와 서울대 음대생이던 전혜숙과 이수경 등이 함께 조영남이 살던 마을 근처 수덕사 중턱까지 갔다 내려오던 길이었다. 계단이 좁아 한 사람씩 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후미에서 일행을 따르던 내가 소리쳤다. 야, 우리 가까운 사람하고 손잡고 내려가자. 좁은 계단의 왼쪽은 낭떠러지였다. 앞서간 송창식은 이미 평지로 내려와 서 있었다. 나는 곁에 있던 최영희와 손을 잡았고 조영남은 자연스레 윤여정과 손을 잡았다. 세 발짝이나 옮겼을까? 엄마!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윤여정이 위태롭게 조영남에게 매달렸다. 윤여정이 최고의 셀럽이 된 지금 윤여정을 팔아먹는 게 아닌가 싶어 약간 걱정스럽다. 그 사람 윤여정. 배우 윤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시점에서 하려고 한다. 앞에서 몇 번 윤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흘렸지만 내 마지막 책이 될지도 모르는, 그리고 내 전생애를 돌아보는 이 책에서 윤여정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직무유기이고 위선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더는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윤여정이 나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내가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능이 많은 그 사람이 좋았어요. 본인의 입으로 재능이 많은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가 나였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한 거였어요. 요즘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어. 배우는 목숨 걸고 안 하면 안 돼. 훌륭한 남편 두고 천천히 놀면서. 그래, 이 역할은 내가 해주지. 그러면 안 된다고. 배우가 편하면 보는 사람은 기분 나쁜 연기가 된다고. 한 씬 한 씬 떨림이 없는 연기는 죽어 있는 거라고. 이 말은 배우 윤여정의 말이다. 어떤 일을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것. 이 얼마나 프로다운 태도인가. 나는 평생 일할 때 목숨을 걸고 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까지 짝퉁 아티스트로 살아왔다. 적어도 윤여정 앞에서는 말이다. 윤여정은 영화 미나리에서 재미 교포 부부의 어머니로 열연해 2021년 4월 우리나라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국위를 선양하는 쾌거다. 아카데미 수상식이 있던 날 어느 신문기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윤여정의 아카데미 수상 소감을 나한테 묻는 것이었다. 나는 진정으로 축하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대답했다. 미국식, 윤여정식으로 말했던 것이다. 바람을 피운 남성에게 우아한 복수를 하는 것 같다. 나는 멋지게 말한 것 같은데 다음 날 나는 펑펑 날아오는 돌멩이, 짱돌, 벽돌에 맞아 죽는 줄 알았다. 네가 뭔데 남의 밥상에 숟가락을 얹느냐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전시회도 취소되고 난 또 죽는 줄 알았다. 나의 축하하고 기뻐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다. 윤여정은 13년 동안 법적으로 나의 부인이었고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내 쪽의 부정에 의해 헤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 없을 수 없지만 윤여정의 놀라운 성취를 내가 인정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윤여정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윤여정은 나보다 2살 아래다. 처음 만난 곳은 무교동 세시봉이었다. 아마도 1968년쯤이었다. 나는 22이나 셋쯤이었고 윤여정은 20이나 21였다. 한양대학교 국문과 학생이라고 했는데 몸은 가냘프고 야리야리했는데 인상이 정말 좋았고 똑똑해 보였다. 몇 편의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는 배우라고 했는데
그런 이력은 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라는 생각을 예나 지금이나 하고 있는데 윤여정의 인상은 정말 특별하면서도 매력적이었다. 독특한 자기만의 아우라를 가지고 있었다. 예쁘고 발랄하고 거기에 총명하기까지 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세시봉 멤버들이 짓궂고 장난기 어린 말들을 어렵지 않게 받아내어 남자들로부터도 인기가 많았다. 우리는 세시봉에서 친해졌는데 직접 두 사람을 연결한 것은 내 기억에 똘강 이백천 선생이었던 것 같다. 윤여정과 나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는 것은 윤여정이나 나나 서로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다. 이후 연세대 음대에 다니던 윤여정의 이화여고 1년 후배 가수 최영희와 함께 셋이서 늘 붙어 다녔다. 당시 세시봉 멤버에는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젊고 재능 있는 여자들도 많았다. 당시 나는 윤여정을 윤잠깐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곤 했다. TV에 등장할 때 잠깐 나왔다가 금방 들어가기 때문이었다. 그 별명이 썩 자랑스럽지 않았을 텐데도 윤여정은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보라. 지금은 윤잠깐이라는 별칭이 얼마나 무색해졌는지를. 오히려 윤여정을 제외한 다른 섹시봉 멤버들이 잠깐의 삶을 보냈던 게 아닌가 싶다. 당시 섹시봉에서 윤여정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을 때 연세대 음대 출신의 가수 겸 배우인 최영희가 윤여정과 나 사이로 쏙 들어왔다. 이때부터 우리는 트리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어딜 가든 늘 붙어 다녔다. 합이 잘 맞았다. 나는 그들에겐 오빠이고 아저씨였다. 얼마나 친했냐면 내가 미아리에 있던 윤여정의 집과 회원동에 있던 최영희의 집에까지 가서 빈둥거리며 놀 정도로 막역하고 격의가 없는 사이였다. 그렇게 5년 정도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고 군 제대까지 윤여정과 1년 정도 연애를 거쳐서 부부로서의 연을 맺은 게 1974년이었다. 내 나이 29, 윤여정은 27이었다. 그러곤 군대 시절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성회에서 특별 복음성가를 노래한 게 계기가 되어 미국 플로리다주의 트리니티 신학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우리 둘은 가족을 이루어 미국 이민 생활을 하게 된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매우 순탄했다. 시카고, 인디아나, 애틀랜타에서 찔끔찔끔 머무르다가 학교가 있던 플로리다에서 정식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나는 두고 온 한국에선 제법 이름난 가수였기 때문에 미국인 교회에서 초청을 받으면 가스펠을 불렀고 미국 내에 퍼져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한인회의 초청으로 공연에 가면 순수 가요를 불렀고 한인교회에 초청을 받으면 간증 및 성가를 불러 생활비를 마련하곤 했다. 공부하면서 살림을 하기엔 충분했다. 처음 템파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한 교회에 정착한 우리에게 나이가 나보다 많은 샘 클립턴을 비롯 5명의 친한 친구들이 200불씩을 모으고 나도 200불을 보태 1200불로 중고 토리노를 사서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가 있었다. 내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돈이 떨어지면 한 번씩 서울에 나타나 콘서트로 돈을 벌어 미국에 가서 쓴다는 악평투의 소문이 찐하게 났었는데 그 소문은 진실이었다. 그렇다. 나는 가끔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왔고 그 돈으로 스페인풍의 멋진 새 집을 구입해 내 친구들을 깜놀하게 만들 정도였다. 내 성격상 그쪽 친구들에게 내가 얼마나 유명한 가수인가를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심히 놀랐던 거다. 윤여정은 아이도 잘 키우고 살림도 썩 잘했다.
그땐 플로리다에 한인식품점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밥상에 두부지짐이 푸짐하게 올라왔다. 윤여정이 콩을 심어 두부를 만든 것임이 틀림없었다. 어디서 배웠는지 음식을 탁월하게 잘 해냈다. 그뿐 아니라 어느 날은 나의 와이셔츠를 재봉틀로 직접 만들어줬고 양복 저고리도 만들어줬는데 와이셔츠는 레코드 재킷에 사진으로 남아있지만 저고리는 간직하지 못한 게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만약 내조 아카데미상이라도 있었더라면 당연히 월드 베스트 내조상을 받아야 할 만큼 윤여정은 실로 내조의 여왕이었다. 그렇게 잘 살던 우리가 헤어지게 된 것은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순전히 내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다.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지랄 발광을 쳤기 때문이다. 아, 그때 한국식으로 나는 바람을 안 피웠다고 딱 잡아댔어야 했는데 꼴에 신학대학 출신이라고 순수하게 바람 피운 걸 자백하는 바람에 사달이 난 것이다. 그녀가 남긴 말은 딱 한마디였다. 셋이 함께 살 순 없다. 이렇게 되었던 것이다. 헤어져 살면서 뒤늦게 느낀 건데 윤여정은 나와 비슷한 성격으로 남 비방을 못하는 선량한 성품의 인물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그녀로부터 나의 치부를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아, 끔찍하다. 그녀가 나의 실체를 밝힌다면 나는 아마 지구를 떠나야 할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그녀와 헤어져 산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다. 왜냐하면 TV를 틀면 끊임없이 그녀가 나왔고 영화관에 가도 그녀의 얼굴이 내 눈에 띄었기 때문에 늘 가까이에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늘 자랑스러웠다. 누가 뭐래도 그녀는 내 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방적 얘기지만 말이다. 조영남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 예스터데이에는 400여 명에 이르는 등장인물, 온갖 구설과 파격으로 점철된 삶의 편린, 이토록 버라이어티한 모티브와 에피소드를 가진 삶이 또 있을까? 진솔한 수레와 회고로 가득한 이 책은 사람들과 함께해온 수많은 인연과 엮이고 풀어진 이야기들과 조영남식의 위트가 넘치는 전무후무한 서사로 독자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